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법무부와 기재부를 포함해 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19개 부처 중 17개 부처 장관 인선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구성도 사실상 마무리됐는데요. 전체 인선의 특징을 보면 아무래도 정치인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갑작스런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인수위가 없는 정부가 출범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전국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개혁을 이뤄야 할 공동의 목표가 있던 정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립감이 센 정치인 출신의 그런 현역 장관들을 초대 내각에 입각시키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높은 것이 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장관 인선할 때 이제 국민 추천 같은 거 받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실제로 보면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그동안 뭐 애쓴 분들 뭐 약간은 좀 의원 내각제 같은 느낌도 있기도 하고 정성호 장관 내정자는 상당히 강성 장관이 올 거라는 것도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조국 장관의 반면교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이라든지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역시 친명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모양 내기용 그 인선에는 비명이라든지 또는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네, 이렇게 국토부와 문체부를 제외한 초대 내각 장관 인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7명 가운데 7명이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개혁을 앞두고 있고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조정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강조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로 인선을 했는데 조정이 필요한 업무,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앞두고 빠르게 장관들끼리 연락을 해서 조정하는 업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곳에는 정치인을 넣어서 기본적으로 그립감도 강력하게 질 수 있게끔 하고 서로 조정하는 역할들을 조금 빠르게 진행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관 인선할 때 뭐 현역 불패론도 있긴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내각제 수준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 의원들이 겸직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용기 의원이 얘기했듯이 국회에서 조정하는 능력을 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실제로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가 국회 경력도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역대 어떤 후보보다도 국회 무시를 가장 너무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주는 자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또 워낙 잘 아는 분들이니까 소통을 잘했으면 좋을 텐데 내놓고 무시하잖아요. 자료 하나도 안 주고 주기로 했다는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른 이제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위 의회를 잘 아는 의회주의자들이 가서 소통과 협체 역할을 한다면 의원들이 많이 갈수록 더 좋은데 그게 아니라 국회에서의 교착 상태가 행정부로 그대로 전가가 돼서 교착 상태가 굳어지면 결국 그 손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까 봐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김희정 의원님이랑 우리 인사청문회를 같이 했는데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가 제일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 논란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있었습니다. 조정이 좀 안 된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청문위원들 간에 좀 감정 싸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국회를 잘 알고 있고 그 조정하는 역할을 아마 개인 면면이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굉장히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갈 거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마 다음 그 장관들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왜냐하면 저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있고요.
후보께서 직접 이 정도면 내가 내일 이 자리에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핑계를 대도 빠져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나 증여세 냈으니까 자랑하듯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증여세 납부 실적 내겠다. 그다음에 나 돈 빌렸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갖다 쓴 거 아니다. 그래서 돈 갚은 거 보여드릴게요 했는데 그런 거를 지금까지 안 내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깔끔하게 본인이 내겠다고 했으면 내버리면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가 이 얘기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 하나의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나 국민들을 대하는 전체적인 태도에 있어서 의원으로서 더 나서서 의회와 그리고 그 의원들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그게 우려스럽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피의자 신문은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 수사인 만큼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변호인과 충분한 시간을 둬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7월 3일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내란 특검 측은 일부를 수용해서 내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는 있죠. 네, 법률 대리인단은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차 요청한 겁니다.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서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 인선에 대한 대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법개혁의 키를 쥔 법무부 장관의 정성호 의원, 행안부 장관의 윤호중 의원 등 측근 인사들을 대통령이 기용했는데요. 검찰 개편을 염두에 두고 법무, 행안장관에는 비검찰 출신, 그리고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으로 삼각 편대를 짰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명계 저장인 정성호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죠.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정치인 이재명이 중앙정치에 등장하는 데는 정 후보자가 역할을 했다는 건 많이 알려진 거죠. 사법연수원 동기로 인연을 시작했고요. 2017년, 2022년 그리고 이번 대선까지 모든 대선을 함께하며 지원했고요.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전방위로 비명계를 설득한 일화 역시 정치권에서는 꽤 유명합니다. 과거 발언 모아봤습니다. 정기국회 과정 아니겠습니까? 정기 과정에서 당대표가 뭐 가정적이지만 뭐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기보다도 검찰의 정상화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제도 개혁이 우선돼야 될 것이고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 중지한다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을 정리해갖고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한편 한 방송에 출연해 공개한 근육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요. 서울대 역도 부장 이력과 남다른 체격이 주목받으면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성호 의원 청문회 때 반소매 입자하는 글과 함께 이 같은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성호 후보자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과 함께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을 이끌게 됐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과 가까워서 지명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항상 설명을 그렇게 하죠. 대통령과 가까운 건 또 사실이고요. 또 이 반소매로 청문회를 하자. 한 역도 하셨는데 저도 역도를 좀 했거든요. 근데 네. 저보다는 10역도 더 하신 것 같아요. 팔이 헐튼 더 팔뚝이 두꺼운데 이건 이제 핵심은 이런 거죠. 이른바 검찰로 검찰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성호 의원 또 윤호중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운영 철학을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핵심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가겠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민정수석 인사가 정말 한 수를 좀 전략적 포석이에요. 왜냐하면 봉욱, 그러니까 이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물 건너가고 봉욱 수석이 누구냐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으로 하마평에 있으면서 경쟁했던 인물이거든요. 예. 상당히 검찰 내에서는 아쉬워했던 실력자예요. 근데 뭐냐?
오광수 전 민정수석보다도 더 검찰에서는 검찰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광수 전 수석이 물러난 자리에 더 검찰의 상징적인 인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로 검찰하겠다. 여기에는 한치 빈틈없이 윤호중, 그 다음에 정성호, 일종의 이제 쌍력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한치 오차도 없게 하겠다. 이 의지를 분명히 의중을 분명히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광수 전 수석이 임명됐을 때 검찰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봉욱 수석도 검찰 출신이란 말이죠.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크게 반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비신뢰는 윤석열 정부부터 가지고 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당연히 그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찰 인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 상대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건 맞으나 분명히 검찰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주도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함께 발표했던 내각 후보들이 결국에는 정성호 의원하고 윤호중 의원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단행돼야 될 것이 검찰 내부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입니다. 그 인사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원래 검찰이 가지고 있던 그 조직 내 문화들 이런 내용들이 모두 공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봉욱 민정수석이 콜라보를 맞추다 보면 충분히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기대감 때문에 내부에서도 큰 동요는 없다. 여기에서 결국에는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는데 경찰에 대한 행정 인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행안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성호 후보자와 그다음에 윤호중 후보자의 이런 정무적인 관리 능력들을 한껏 발휘하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것이 봉욱 민정수석이다. 이것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모른다라는 비판도 덜 받을 것이라서 저는 해당 부분들 그러니까 이 3자 구도를 잘 맞춘 것이 내부적으로도 크게 거부감이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신 인사이기 때문에 그 비판들은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정성호, 윤호중 후보자 그리고 봉욱 수석, 검찰개혁의 트로이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의정 갈등 수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보건복지부에는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 임명됐는데요. 오늘 출근길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최근에 주식 보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정은경 후보의 배우자 주식 보유 논란이 불거진 것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서 대비하고 계시죠? 네. 지금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가 이제 유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김민석 후보의 좋지 않은 전례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뭐냐면 이해 충돌이 낙마 사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낙마 사유입니다. 그런데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으로 우리 코로나 시즌에 뭐 자가 키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공익 방역을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돈 벌 수 있는 거를 가족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 굉장히 이해 충돌이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거에 밝혀졌던 주식 이외에도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이해 충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재산에서도 공공인들 재산 신고하는 데에서도 상당수 누락된 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이제 법무부 장관 인사나 민정수석 인사를 같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검찰 개혁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실 국민들의 재산, 안전, 생명에 이분들이 일을 다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인사청문회와 관련돼서는 그 장관과 수석이 인사 검증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표되는 걸 보면 검증하고 발표된 거 맞아? 이거는 재산이나 이런 것만 뒤져봐도 문제가 될 텐데 라고 할 정도로 이해충돌과 관련돼서는 정은경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동영 후보도 이제 가족들이 다 본인은 국회의원이 돼서 태양광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전에 이미 부인이나 아들이나 그 동생이 전부 다 태양광 사업의 대표를 지내고 있고 6개나 운영을 하고 뭐 있고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사실상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의심되는
도로를 매입해서 일주일 만에 10억이나 올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은 이런 검증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발표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걱정된다. 그래서 이해 충돌만은 막아달라. 그래야지 자신의 공직자 자리를 자신의 돈벌이로 이용하는 그런 공직자는 퇴출시켜야죠. 예, 네. 사실 이 주식 보유 논란 때문에 정은경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을 거란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에서 다수의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여론이죠. 여론은 분명히 정은경 후보자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워낙 맹활약을 했죠. 이미지가 좋아요. 그리고 대선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말 그대로 미세스 보건복지라는 상징성이 있을 정도의 호감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우자의 주식이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정서적 해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해해 주겠지가 아니라 이게 이해관계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명을 한다면 이 주식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해명하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료개혁은 정 후보자가 이 의료 쪽이기 때문에 잘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지율에 타격을 받으면 본인 지지율에 연금 개혁이 중요하거든요. 이건 상당히 이제 탄력을 받아서 진행돼, 물론 뭐 본인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정부의 지지율이 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는 할 수 있지만 충분하게 정말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잘 해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적어도 정은경 후보자가 자료를 좀 많이 가지고 나와서 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하고는 다르게 네. 아주 자료에 근거한 해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료에 근거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김민수 후보자 자료 안 냈다고 하는데요. 다 낼 테니까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야당 의원님들이 안 들어오셨어요. 여기서 감정 싸움이 불거진다라고 해서 제가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지금 아끼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검증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망하길 기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소명 가능한 부분들을 안 믿어버리는 상황까지 연출되다 보니까 청문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좀 감정적인 대응이 나왔던 것 같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민 여론 방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때 30%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동의해줬어요. 국무총리부터 문제가 생기면 발목 잡는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해주자라는 여론 때문에 해줬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자 과반 가까이 나오고 과반 넘는 여론조사 나오는데 그냥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덜 냈다고 하는 그 핑계에 불과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왜 지금 정은경 장관이 나왔는가?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 완전히 망쳐놔가지고 일이 안 되니까 의사 출신의 정은경 장관 후보자를 데리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웅의 몰락을 즐기는 것은 100번 이해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충분히 많은 고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검증을 강력히 하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며 나흘째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에 포기 배추가 등장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배추 농사, 반도자, 정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계좌 정보와 증인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을 제2의 조국이다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금전이 오고 간 게 다 드러났었고. 저 배추놈은 죄도 없는데 농민들의 마음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야기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배추 총리, 그다음에 장농 총리, 스폰 총리 후보자는 안 되겠다.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그렇게 김민석 후보자를 음해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실력이 창피합니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이미 김민석 후보자를 인준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청문회 관련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화계 인사들을 초청해 대화하고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여는 일정 등과 관련해 지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6월 30일 브리핑 두 가지입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한 것과 예술인 간담회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관한 브리핑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이 답하다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문답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입니다. 제목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문화 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토니상 육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 코망데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제78회 칸 국제영화제 학생부문 1등상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로잔 발레 콩쿠르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메인 연출을 맡은 김원석 감독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폭삭 소가수다를 보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잠재력에 놀랐다면서 문화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국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원석 감독은 한국적인 이야기가 세계의 시청자를 울린 이유를 보편성과 휴머니즘의 힘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세트장에 대한 구상을 제안하자 전문 세트장이 부족한 현실을 토로하며 중국 와이탄과 같은 대규모 세트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조수미 성악가는 재능을 빛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큼이나 국가 지원이 중요하다 말하며 세계 각국의 한국문화원이 문화 허브로 역할할 수 있음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박윤재 발레리노는 해외 무용수들은 16살에 유명 발레단에 입단하는 반면 한국의 남자 무용수들은 군 복무 문제에 발목이 잡혀 꿈을 펼치기 어려운 점을 토로했습니다. 허가영 감독은 상업영화가 아닌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비전공자인 자신이 영화를 배우고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건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지원 덕분이었다며 영화인 양성교육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한 어쩌다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는 한국 현지와 세계적인 무대 사이의 연결이 곧 가장 현실적인 지원 책임을 강조하며 우리말, 우리 감정으로 이루어진 작품의 보편성이 세계 주요 무대에 소개될 수 있는 장을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는 우리 사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투자 역할을 한다면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문화가 워낙 다종다양해 문화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며 관료적 탁상 공론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을
가감없이 발굴하고 실현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한 김혜경 여사는 모교인 선화예고 정문에 이문은 세계로 통한다는 문구가 씌워져 있음을 회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술인들의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우면 좋겠다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기념해서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 타운홀 미팅 형식이 될 거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청문회 관련 영상을 앞서 보여드렸는데요. 배추 18포기를 쌓아놓고 청문회를 진행했어요. 예, 일단 많은 국민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2억 투자를 해서 돈도 돌려받고 약 3년간 매달 450만 원도 벌 수 있느냐. 배추 재벌 아니냐, 배추 도사 아니냐.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 원래 배추 도사였는데 그 닉네임을 지금 김민석 후보에게 뺏긴 것 같은데요. 정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본인 입으로 나온 해명. 그래서 실제 2만 평 가량 농사를 짓는 분이 이제 강원도에서 저희가 모시고 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배추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돈 번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보도 듣도 못했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실제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돈을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이 아니다. 어떤 해는 밭을 다 갈아엎기도 하고 1년에 많아봐야 2번 수확하고 통상 1번밖에 수확이 안 되는데, 이런 현실에서의 참담한 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얘기했던 게 현장에 맞지 않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농심을 몰라도 모르고 또 국민들을 속이냐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참석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뿐만 아니라 회계사라든지 그다음에 논문 검증하시는 교수님이라든지 탈북자라든지 학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번에 나온 김민석 후보와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답변에 기반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나오셔서 국민들 정서가 어떻고 실제 상황은 어떤지 일일이 점검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농민도 오고 회계사도 왔는데 김경률 회계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제2의 조국이라고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 들으면 섭섭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회계 자료를 제출이라도 했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이제 국민청문회를 국민의힘에서 진행을 한 것인데, 이제 배추도사도 나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배추도사인데 그러니까요. 원조인 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3일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준안을 올리겠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는 통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해소가 안 됐다, 의혹 해소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죠. 물론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위적으로는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지명 처리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정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김유정 의원께서도 상당히 저격수로 활약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결국 견제의 영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날 통과되고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하게 될 사항이 상당히 높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회계사나 농부나 데리고 와서 현실을 알려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의문점인 게 저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자신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충분히 해소될 거라고는 보지만, 뭐 저는 아직까지 오히려 실수를 하고 있고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그 투자를 했고 투자 수익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더니 배추 얘기를 했더니 배추 총리라고 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수익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해명이 나오니까 그 돈을 뭐 장롱에 쌓아놓았다라고 하면서 장롱 총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음해고 그 음해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대부분이 해소가 됐고 그때 당시에 증여세 냈던 자료들도 회의 장소만 들어오면은 이 부분들은 다 공개하겠다. 그래갖고 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런 부분들 이후에 저렇게 배추 포기를 쌓아놓고 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음해로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배추를 가지고 와서 말꼬투리를 잡고 있는 모습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살짝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도 저런
뭐 과반 가까이, 과반을 넘는 여론조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음해나 선동 정치는 멈춰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배추가 등장한 청문회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주 짧게 반론 듣겠습니다. 네, 만약에 언론이 다 이해를 했고 일반 국민들이 다 이해를 했는데 국민의힘만 이해를 못했다면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겠죠. 그런데 어떤 언론에도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언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국민의힘이 안 받아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안 줘도 되니까 언론에라도 공개하십시오. 그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워낙 정권 초기고 또 하나 대통령의 정가가 워낙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뎌진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정권 초기에 밀어준다라고 해서 있던 죄나 있던 의혹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수당이 통과를 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후에도 어떻게 노력하는지 그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이 진짜 믿고 가느냐지 지금은 정권 초기니까 그냥 믿어주자. 또 그냥 다 뭐 전과자는 전과자인가 보다. 이런 것 때문에 높은 것과 해결이 됐기 때문에 높은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청문회에서 활약하신 여야 두 의원들의 입장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2차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는데요. 첫 특검 조사를 앞두고 포토라인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비자금 사건으로 소환된 노 전 대통령은 짧은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왜 국민께 면목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면목 어머니. 박연차 게이트로 대검 중수부에 공개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면목이 없다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뇌물 의혹 등으로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아조사당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조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윤석열의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면서 오히려 매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한지주 아니에요. 아니 자기는 특검에 출두하면서 지하 통로에서 비공개 사진 안 찍히겠다 했는데 김건희는 또 왜 휠체어 밀고 다니면서 사진 찍혀요? 공개적으로. 내란 특검 첫 조사를 받으면서 최소한 국민께 사과를 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뭐 심려를 끼쳤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 받았던 최소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건 아쉬운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5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포토라인에 섰는데 윤 전 대통령의 모습에서 사과하는 모습이 없었다. 이 부분이 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여론이죠. 왜냐하면 특검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점이 맞춰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럴 때의 평가는 내용과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행태를 이야기할 때도 행동과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적투지, 적극적이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지속이 돼야 되는데 제일 핵심인 이 사과 내용이 이제 빠져 있다 보니 그러면 사과를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태도를 보이면 되는데 그렇게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이어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지난달 12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후임으로 당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지 49일 만인데요. 소회 듣고 오시죠.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혁신 움직임을 점수 평가를 한다면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비대위원장 퇴임 기자회견에서 백의 종군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뒤에 당의 혁신 노력을 빵점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직까지 점수를 쌓기 시작을 안 한 거죠. 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루아침에 쌓이는 점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혁신위원회 구성이 원내, 원외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까지 이제 구성이 되면 차곡차곡 일정씩 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위원장이 백의 종군하겠다는 의미도 비대위원장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 우리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드리고요. 요즘 우리 당의 분위기는 혁신, 반성, 책임 이런 거에 이번 반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된 그런 중요한 주제지 않나라는 거에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김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추진하려고 했던 혁신안이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뭐 본인은 임기가 오늘 끝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결명하게 되었죠. 사실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추진하려고 했던 혁신안들을 사실 중진 의원들이 대놓고 불편해했던 모습들을 저희가 봐왔거든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흔들려고 하는 모습들을 봐왔고 이렇게 사실 뭐 백의 종군 하겠다고 했지만 오늘로써 개혁 종군으로서는 끝났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혁신을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애써 무시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혁신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춰주기를 바랬던 사람으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